이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도둑질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노인 여성, 그리고 아이들 모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합니다. 공개적인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곳을 천국으로 여기고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여행자 케노도 이 나라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 보기 위해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문이 열리자 소문과는 달리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꽃을 건네주기까지 합니다. 문이 굳게 닫힌 가게도 없고 떼지어 돌아다니는 폭력배도 없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소문과 달리 끔찍한 땅이 아니라 마치 숨겨진 낙원 같습니다. 하지만 캐논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전쟁으로만 남길 수 있는 흔적들이 벽에 가득하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 친절하지만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는 노인이든 그냥 평범한 가게 주인일 뿐 예외는 없어요. 캐노가 가게 주인에게 왜 총을 가지고 다니는지 묻자 가게 주인은 천천히 설명합니다. 사흘 동안 이 나라에 머물렀지만 캐노는 단 한 건의 살인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막 떠나려는 순간 하찮은 깡패 하나가 이 나라에 도착합니다. 자유로움을 느낀 그는 길에서 캐노를 막아서고 짐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고 언제든지 발포할 수 있을 것처럼 손에 총을 얹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조용히 길가 구석으로 비켜섭니다. 순식간에 캐노와 폭력배만 남았다. 캐노는 거절한다. 그녀는 돌아서 오토바이 뒤에 숨는다. 칼을 든 폭력배는 총을 꺼낸다. 하지만 막 쏘려는 순간 고통에 휩싸여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완전 무장한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다. 전과 같은 온화한 사람들이지만 이젠 모두 무기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며 미소 짓고 있다. 폭력배가 주민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광분합니다. 여기는 살인이 금지되지 않은 나라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두 미소 짓습니다. 여기서는 살인이 불법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지만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절대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체제의 집행자이고 규칙을 어기는 자들의 운명은 하나뿐입니다. 폭력배의 피가 땅에 흩뿌려집니다. 이를 지켜보는 캐논은 이곳이 살인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죽는 자는 모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폭력배를 처리한 후 노인은 캐노에게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주민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매끄럽게 시체를 처리합니다. 캐노는 그 나라를 떠나며 길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젠 조용히 살 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앞나라가 좋은 곳인지 캐노에게 묻습니다. 누군가 범죄자들을 위한 구역을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상은 더 안전해질까요? 아마도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규칙과 질서는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만의 그 질서를 깨고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는 결과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석 달마다 결투 대회가 열립니다. 승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고 패자는 항상 죽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행사에 중독된 왕은 은밀히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나라가 낙원이라고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착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이 결투에 강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평소 어떤 나라에도 간섭하지 않는 캐노조차도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캐노를 감옥에 가두어 결투를 기다리게 합니다. 방 안에서 캐노의 오토바이는 그녀의 기분을 눈치채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캐노는 대답하지 않고 병사들을 따라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관중석에 앉아 자기가 만든 규칙 때문에 사람들이 죽도록 싸우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웃는 왕을 계속 주시합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 때문에 사람들이 죽도록 싸우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게 웃는 왕을 보고 캐논은 생각에 잠깁니다. 캐논은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전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첫 번째 시합은 망치를 든 강한 남자와의 대결이지만 캐논은 한 방에 그를 이깁니다. 동일. 두 번째 싸움은 거북손이라는 자와의 대결이었고 역시 캐논은 한 방에 이겼습니다. 동일. 세 번째 상대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지만 역시 한 발로 승리했습니다. 네 번째 상대는 노인이었고
캐논은 다시 한 번 한 발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총에 의지하여 그녀는 연달아 여러 라운드를 승리합니다. 그날 밤 감방으로 돌아온 캐논은 더 강력한 화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시시해 보여도 그녀에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녀의 오토바이 헤르메스가 캐노의 계획을 눈치채요. 헤르메스가 내일로 미루자고 해요. 캐노 옆에 있어 줬으면 해. 왜? 캐노 옆에 있어 줬으면 해. 다음날 경기에서 캐노는 시즈라는 강력한 전사와 맞붙게 돼요. 캐노가 총을 쏘자 시즈는 검 하나로 모든 것을 막아내요. 캐노도 이런 상대는 처음 봤어. 깜짝 놀란 캐노의 총이 떨어져 시즈는 캐노에게 항복하라고 재촉하지만 캐노는 계속 웃고 있어. 시즈가 검을 들고 돌진하지만 바로 그때 캐노는 허리에서 또 다른 총을 꺼내 시즈를 겨눠. 시즈는 얼어붙어 패배를 인정하지만 군중들은 캐노에게 시즈를 쏘라고 소리쳐. 그들은 살인과 죽음의 스릴에 흠뻑 빠져 있어. 캐노는 시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웃으며 시즈에게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처음에 시즈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왕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왕관만 남았다. 캐노는 두 손을 들고 승리를 자축한다. 그녀는 이제 결투의 승자가 되어 새로운 법을 선포할 권리를 얻었다. 그녀의 법은 간단하다. 왕이 사라졌으니 이제 백성들은 서로 싸워서 새로운 왕이 될 자를 가리고 승자가 살아남는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온 나라가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캐논은 혼란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타고 최고 속도로 달아납니다. 그녀의 눈에는 싸움 구경을 좋아하는 왕이든 피를 갈망하는 시민들이든 모두 살인자이며 동정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캐논은 길에서 시즈를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결투나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 땅의 왕자였지만 오직 왕을 죽여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는 개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은 드물게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는 동안 그 나라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죄를 씻습니다. 그 나라에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죄를 씻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체 인구가 함께 여행하며 거대한 굴뚝 모양의 요새 안에서 사는 이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중앙 동력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그것이 멈춘다면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이동하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계속 움직이며 이동하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어느 날 여행자 캐노가 이 조이동하는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을 둘러보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사람들은 안에서 차를 몰고 아이들은 웃음 속에서 바깥벽에 예쁜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들은 웃음 속에서 바깥벽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논은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나라가 지나가는 곳마다 땅에 깊은 타이어 자국을 남깁니다. 식물도 강도 그 바퀴 아래 짓눌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자국들이 땅에 상처를 냅니다. 캐논은 말하려 하지만 침묵합니다. 그때 차 안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외교관이 다른 나라가 그들의 경로에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가 그들의 경로에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캐논을 요새 중심부로 데려가 화면에 거대한 벽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가 그들에게 떠나라고 위협하지만 일단 이동 중인 국가의 방향이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외교관은 상대방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간청하지만 그 요청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상대방은 즉시 무기를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이동 중인 국가는 방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굴뚝처럼 생긴 구조물은 진정한 요새가 되어 아무리 포탄이 쏟아져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측의 기술 격차는 한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몇 마디 말로 그들은 저 나라의 운명을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결정합니다. 성벽 위의 수비병들은 저항하려 하지만 순식간에 레이저의 성벽이 관통당합니다. 거대한 요새는 들판을 갈아엎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지키려 애쓰지만 소용없습니다. 외교관들의 간청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긴 참호뿐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잔혹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 사이에 깊은 증오는 없습니다. 그들이 떠돌아다니는 나라는 다른 이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약해서 막을 힘이 없는 코끼리 앞길을 막는 개미처럼 보잘것없었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기는 무용지물인 채 요새를 향해 돌진했어. 그래서 앙심을 품고 아이들의 벽화에 미사일을 발사했지. 아이들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기에 유랑민들은 격분했어. 캐논은 자원에서 벽 위로 올라가 저격총을 들었어. 그녀는 몇 발을 연달아 빠르게 쏘았고 아주 쉽게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발사기를 파괴했지. 그 순간 그녀는 아이들의 영웅이 되었어. 아이들의 챔피언이 된 거야. 떼어돌이 나라가 적국의 경계를 천천히 벗어나고 요새도 함께 이동한다. 국경에서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이제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캐노도 떠돌이 나라를 떠나고 아이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는다. 아마도 머지않아 그들은 캐노의 그림을 벽에 그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나라가 있다. 한 척의 배에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요. 배에는 구멍이 가득하지만 주민들은 모른 척해요. 누군가 새는 것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며 소리쳐요. 자기네 배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새는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그저 질투하는 거라고, 시즈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대요. 모두들 즐겁게 산다고 말해요. 시즈는 얼음방을 나와서 석양을 봐요.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다가 손상된 배를 돌아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석양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그는 모든 장비를 챙겨서 그를 안내하는 어린 소녀에게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는 배의 지도자를 찾아가 배를 수리하거나 버리라고 하려고 혼자 갑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대답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요, 우리의 백성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요, 우리 백성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시즈는 피와 불만이 진정으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검을 들고 지도자의 탑으로 향한다. 갑자기 총을 든 날아다니는 경비병이 나타난다. 시즈는 아무 말 없이 공격한 후 경비병의 총이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캐노의 것이다. 시즈는 캐노가 지도자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도자는 시즈와 캐노가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고 캐노를 버리고 배의 방향을 공해로 돌린다. 이제 캐노와 시즈는 같은 편이 되었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 탑을 공격합니다. 시즈를 안내했던 어린 소녀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셋은 지도자와 대면하지만 지도자는 차분하게 시즈에게 정말 모두를 육지로 데려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았는지 묻습니다. 시즈는 바다에서 죽는 것보다야 뭐든 낫다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알고 보니 그 지도자는 단지 앞잡이였습니다. 시즈는 단호하게 바다에서 죽는 것보다 어떤 것이든 낫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 그 지도자는 단지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시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육지로 데려가고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진짜 지도자가 오래전에 배를 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진짜 지도자가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오래전에 배를 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육지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말을 하더니 갑자기 모두가 시즈의 말을 이단이라 부르며 격분합니다. 그들은 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떻게 외부인이 감히 그들의 고향을 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외치며 시즈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흩날리고 흩날립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린 소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키노의 오토바이가 들은 소문을 설명합니다. 600년 전 버려진 곳에서 들은 소문이죠. 표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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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는 어린 소녀를 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언젠가 그 배는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서로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즈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감사할 일이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히 선행만 한다면 합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마다 도덕 포인트를 얻게 돼요. 꽤 폭넓죠. 가장 쉬운 건 동기부여예요. 연간 소득의 특정 비율이 포인트를 얻게 해주고 국가에 대한 기여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라거나 난치병을 고치는 의사라면요. 노인의 설명을 듣던 키노는 반대로도 적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점수가 깎일까요? 노인은 사소한 범죄는 조금, 큰 범죄는 많이 깎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사법부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키노는 좋은 일을 충분히 많이 하면 점수가 있으면 아무런 결과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노인은 동의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한 번의 나쁜 행동을 한 선량한 사람은 공격받고 한 번의 좋은 행동을 한 악한 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불공평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점수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공정합니다. 노인은 한때 모든 선행을 다 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역대 최고 득표로 대통령이었고
벌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일 만큼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의 유일한 소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선행을 했고 죽이지 않음으로써 죽일 기회를 기다렸죠. 이제 그는 병들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노를 노리고 옷 속에 칼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키노의 손이 권총에 닿자 포기합니다. 후에 노인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저 이 유명한 착한 사람에게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표적으로 삼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노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이 평생 좋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진정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속임수가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에는 평범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테이블, 평범한 담요, 평범한 주전자, 평범한 프라이팬. 하지만 관장은 각각의 물건을 소중히 여깁니다. 키노가 지나가다가 따뜻하게 초대를 받습니다. 관장은 이곳이 한때 이곳에 왔던 여행자를 위한 박물관이며 그가 사용했던 국가의 번영에 도움이 될 과학적 지식을 위해 그의 모든 소지품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큐레이터는 삽을 보여주며 단순한 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행자가 걸어가면서 꽃을 피게 했던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삶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요. 키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건 변소 파는 삽이잖아.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큐레이터는 화려한 단검을 보여주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행자의 두려움 없는 정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향수가 드러나죠. 키노는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산 값싼 기념품이며 무기나 선물로도 부족한 물건임을 조용히 알아챕니다. 관장은 여전히 들떠서 각 물건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침내 그는 키노를 가장 큰 전시실로 안내하는데 그곳에는 여행자의 오토바이 한 대만 있습니다. 그는 여행자가 죽은 이후로 오토바이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그 나라는 그것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작업장까지 두어 사람들이 방문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키노가 오토바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슬픔이 어린다. 처음으로 그녀는 큐레이터의 말을 가로막고 오토바이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그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한다. 어리둥절한 그는 승낙한다. 그가 나가자 스탠드에 놓인 오토바이가 갑자기 말을 건넨다.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갇혀 있어서 달리는 기분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오토바이는 단지 바람과 끝없는 풍경, 그리고 닿을 수 없는 자유를 갈망할 뿐이다. 자신이 생명 없이 여기 남느니 차라리 산산조각 나는 게 낫다며 키노에게 자신을 파괴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차라리 산산조각 나는 편이 여기서 생명 없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키노는 그럴 수 없고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박물관을 떠납니다. 그래서 키노는 조용히 박물관을 나섭니다. 밖에서 아이 하나가 키노에게 왜 여행을 하는지 묻습니다. 키노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말한 뒤 떠납니다. 키노는 어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복잡해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강요해서는 안 돼요. 대추야자 나무 두 그루는 그냥 대추야자 나무 두 그루일 뿐이죠. 오토바이는 그냥 오토바이일 뿐이고요. 여기 있는 어떤 것도 과해석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자기 손으로 여자친구를 죽이고도 기억나지 않는 척하며 매일 성문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모든 여행객에게 그녀를 보았는지 묻는 남자. 늘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오이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키노는 궁금합니다. 환영잔치에서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침통해지다가 마침내 한 곱슬머리 사람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5년 전 이 나라에는 잔혹한 통치로 백성들의 분노를 산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경찰이었고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혁명 전날 그 남자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여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혁명가들이 궁궐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왕의 차를 포위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류탄을 던졌지만 자신의 여자친구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골 소녀가 아니라 공주였습니다. 적의 딸과 사랑에 빠져 직접 그녀를 죽인 그 남자는 미쳐버렸습니다.
영웅으로 환영받는 대신 그는 매일 그녀를 찾아 문 앞에 가는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모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거짓말에 동조합니다. 키노가 관리인과 곱슬머리 사람에 대해 묻자 그녀는 3년 전에 온 여행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선택했죠. 잔치 후 키노는 떠날 준비를 하지만 관리인의 차가 진흙에 빠진 것을 봅니다. 키노는 차를 빼는 것을 돕고 관리인은 키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인은 키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 자체까지는 모든 것이 같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반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리고 왕에게 도망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실 가족 전체가 이웃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몇몇 대역 배우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고 그가 미쳐버릴까봐 걱정되어 여행자인 척하며 비밀리에 이 나라로 돌아와 매일 그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키노는 이제 그 간병인이 공주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알게 된 날부터 쭉 함께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겁니다. 그 남자는 돌아오고 그와 함께 모두의 거짓말과 그녀의 거짓말 속에서 삶은 평소처럼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전 문장과 연결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습니다. 키노는 아무 말 없이 떠나려 하지만 바로 그 직전에 그 남자가 뛰쳐나가 그녀를 막습니다. 그는 키노와 헤르메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왕족, 우리의 적, 내 친구들, 친절한 사람들 혹은 혁명의 성공과 새로운 체제까지 나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부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키노는 자신도 진실을 알고 있음을 깨닫는다. 어쩌면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를 자백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거짓말이 행복을 지켜주는지도 몰라요. 착한 거짓말이라면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린 소녀는 목에 사슬이 채워진 개처럼 살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해야 해요. 사람들은 그녀를 끔찍하게 대한답니다. 심지어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자신들을 미워하냐고 물어요.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그건 자기 종교에서 배운 거래요. 그 아이는 원래 엄격한 종교 국가의 고아였고 지도자가 상인에게 빚이 있어서 아이를 넘겨줬대요. 그래도 그 지도자는 자신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운명일지도 몰라요. 시험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그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깨닫지 못한다. 어느 날 정부인이 그녀에게 큰 잎들을 씻으라고 시킨다. 그 잎들이 익숙하지만 소녀는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은 그 잎들을 요리해서 먹는다. 소녀는 그 잎들을 응시하며 어디서 보았는지 떠올리려고 애쓴다. 그리고 나서 기억해낸다. 그 잎들은 매우 독성이 강하다. 한 입만 먹어도 죽을 수 있다. 그녀는 모두에게 검들이 경고하려고 뛰어오르지만 사슬을 내려다보며 주저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두가 잎을 먹어버립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더 빨리 말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독을 먹고 함께 죽으려 하지만 그때 버릇없는 아들이 저녁 식사에 늦게 돌아옵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그는 그녀에게 돌을 던집니다. 맞아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그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소녀를 소유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소녀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자꾸만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되풀이합니다. 네가 죽을 거야. 모두 소녀의 말에 충격을 받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독이 작용합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소녀만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그들을 구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상인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계속 사과합니다. 상인은 그녀의 경고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치지 않았더라면 그녀도 독을 먹으려 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는 또한 사람들은 서로 배신하고 해치며 이 썩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죽이기도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그 소녀는 자신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살인자로 살고 싶지 않다. 상인은 믿을 수 없지만 동의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그녀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총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그녀가 죽을 준비가 되자 그는 총을 자신 쪽으로 획 돌립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 것이었고 그녀가 억압자를 죽이고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소녀는 얼어붙은 차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캠프파이어 옆에 있는 말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토바이는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오토바이는 진정으로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한다는 약속을 했죠. 그들은 동료가 되어 상인의 돈을 가지고 그 슬픈 곳을 떠났습니다. 후에 그 소녀는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그 돈으로 큰 집을 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죽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자신의 운명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그녀는 옳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죽고 싶다면 사람은 먼저 살아보는 게 맞아요. 다른 나라는 매우 평화로워요. 경찰들이 온통 무기를 들고 다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런 구실로도 외부인을 수십 년 동안 가둘 수 있죠.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경찰서인데 웃네요. 여행 중인 여자와 동행이 도착하고 동행은 거짓 혐의로 재빨리 체포됩니다. 여자의 귀중한 보석이 압수됩니다. 권력에 취한 경찰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더 내라고.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집니다. 방으로 돌아가 장비 상자를 엽니다. 소음기, 야간 투시복 플라스틱 칼, 독극물 캡슐. 그녀의 계획이 시작된다. 가장 높은 탑에 올라가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불을 지른다. 모두가 불을 끌어 달려가는 사이 그녀는 몰래 감옥으로 들어가 동료를 풀어준다. 둘 다 조용히 떠날 생각은 없다. 그들은 훔친 돈을 되찾고 싶어 한다. 탑으로 돌아와 두 자루에 소총을 설치하고 모두를 향해 조준한다. 하지만 다리만 겨냥해서 쏘아요.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진 않죠. 이런 치명적이지 않은 고통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부상당한 경찰관이 늘어나면서 공포가 퍼져나갑니다. 사망자가 없으니 쏘는 사람들을 증오할 이유가 거의 없죠.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자 지휘관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싶다면 항복하라고 위협합니다. 총알 하나가 그의 모자를 날려버리고 그는 숨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고 도망치는 그의 부하들. 다음날 밤이 되자 지휘관의 태도는 협상으로 바뀌지만 돌아오는 것은 총격뿐이었다. 또 하루가 지나자 지휘관은 절박해졌다. 마침내 그는 본색을 드러낸다. 돈을 주겠다. 얼마나 원하는가. 두 사람은 총을 내리고 보상을 요구한다. 그들이 쓴 총알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서요. 사령관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두 여행자는 그 후 떠납니다. 그 여자는 키노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키노는 우연히 이 나라를 지나게 됩니다. 자신의 선생님이 한때 괴롭혔던 곳을 호기심에 보러 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두 여행자를 저주하는 대신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고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준 영웅처럼 대우하며 진실을 알고 있는 키노는 한 노인에게 그에 대해 묻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빛나는 역사 여행자들의 열정이 정치인들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설명합니다. 키노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환영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절단한 것을 알아차리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가 과거를 미화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정말 영웅으로 추앙받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미 역사를 바꿔 썼으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죠. 다음 장면에서는 피투성이 남자가 잘린 머리를 들고 광기에 찬 붉은 눈으로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는 학생들 전체를 학살했고 이제 그의 앞에 있는 여행자를 노립니다. 하지만 여행자는 재빨리 움직여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하지만 여행자는 그 살인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경찰서장은 오래전 이 나라에서 노예 노동을 사용했고 노예들의 뇌에 기계를 이식하여 무선 신호로 조종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다 100년 전에 그 노예들이 해방되었고 신호는 중단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행자는 그것이 오늘날의 살인자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서장은 차분하게 살인자의 조상들이 아마도 그에게 이식된 장치 때문에 그리고 그 라디오파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요. 시즈라는 여행자는 그의 개와 함께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족장은 시즈가 의사도 생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족장은 모든 것이 이 파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즈는 끔찍한 기분이지만 여전히 돕고 싶어 합니다. 그는 개와 어린 소녀를 데리고 라디오 타워를 찾으러 갑니다. 그는 그것을 파괴하면 모든 범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위 기지라는 곳은 폐해일 뿐입니다. 탑은 무너졌습니다.
신호가 없으니 모든 악행은 순수한 악일 뿐입니다. 시즈는 폐허를 사진으로 찍고 진실을 밝히려 돌아옵니다. 경찰서장은 안타깝게도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지 범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즈는 항변하려 하지만 어린 소녀가 아무 아이나 잡고 수류탄 핀을 뽑으며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시즈는 어쩔 수 없이 서장을 인질로 잡은 척하며 탑은 사실 새 것이고 완전히 작동 중이며 모두를 미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책임자는 그들을 보내주기로 동의합니다. 그러자 시즈는 그를 풀어주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는 낡고 파괴된 탑만 나왔지만 새 탑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신호를 최대로 증폭시킬 겁니다. 모두 미쳐 날뛰겠죠. 그는 떠납니다. 시즈는 그들이 계속 라디오를 믿을 거란 걸 압니다. 그래서 파도를 핑계 삼아 모든 악행을 덮으려 하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규칙도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지. 자신을 억지로 믿게 만들려 한다면 시즈는 그들을 더 큰 공영에 빠뜨릴 거야. 파도가 없다고 인정하든 서로 두려워하며 공격하든 시즈에게는 다 마찬가지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운명을 내버려 두고 떠나. 그리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상한 양떼가 있지. 총을 든 여행자조차도 그 엄청난 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를 끈질기게 추격하며 앞뒤로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키노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절벽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양들은 위에 그대로 남아 기묘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키노는 양들을 쏘는 것을 생각하지만 너무 많아요. 총알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녀는 양들을 따돌리려 하지만 양들은 여전히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옵니다. 그녀는 양들이 떨어지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녀는 왜 계속 자신을 쫓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의 동기나 집착이 무엇일까? 그녀는 지프와 그 옆에 있는 해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한눈에 그녀는 그 사람이 절벽을 건너려다가 쇠판으로 절벽을 건너려다 양들에게 다리가 부러진 후 고통으로 자살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키노는 지프에 올라타 양떼를 향해 돌진한다. 많은 양들이 밀려나고 어떤 것들은 창문을 뚫고 들어온다. 그녀는 계속 전진하다가 연료 주입구를 열어 연료를 뒤로 쏟는다. 무리를 한 바퀴 돌더니 뛰어내려서 총을 쏘네요. 휘발유 자국의 특수탄을 발사합니다. 들불이 초원을 덮치고 수많은 양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살아남은 양들이 계속 공격해오자 키노는 소총으로 얘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한 마리도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철판으로 임시 경사로를 만들고 지프를 몰고 절벽을 뛰어넘어 오토바이와 합류합니다. 그녀 뒤로 불타는 들판에는 죽은 양들이 널려 있습니다. 키노가 중얼거리며 그녀는 말을 타고 다른 나라에 도착하고 거기서 경비병이 그 양들은 싸움을 위해 훈련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오락으로 그들의 싸움을 구경했지만 동물보호단체가 그 양들을 야생으로 풀어주도록 강제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싸울 이유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뼛속에 새겨진 과거의 경험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낡은 습관이 그들의 파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 세대에게 똑같이 하도록 가르치고 알 수 없는 적들에게 무모하게 돌격하게 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아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라는 우리에 갇혀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양만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키노노는 두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어 편안하게 낮잠을 잡니다. 오토바이가 깨어났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계속 여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그러고 나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게 간단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